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하루 지나 열린 뉴욕장은 다소 공포스러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1% 넘게 흘러내렸고, 이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기 둔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이게 분석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던 다보스 포럼에서요. 무역전쟁을 끝내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은 다른 나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함께 훑어볼 거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인도의 원유 수요가 둔화 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경기 둔화 소식 때문에 WTI는 2% 넘게 흘러내렸었는데요.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바로 춘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교통이 대혼잡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민족 대이동을 실현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춘절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경제적인 효과까지 분석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소식은 중국의 부모들이 여전히 자국산 분야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10년 전에 밀라민 분유 파동 사건이 아직까지도 부모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국산의 분유들은 어떤 타격을 보고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디앱의 유치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플랫폼들은 성공적인 디앱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적인 컨소시엄에 최초로 가입한 은행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은행은 KB 하나은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은행이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세계적인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다보스 포럼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2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다보스 포럼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보스 포럼이 어떤 행위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보스 포럼, 이제 전 세계 이제 두 가지 경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보스 포럼, 그다음 두 번째는 잭슨홀 미팅 이렇게 있는데,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주로, 멤버들이 좀 많고요. 유럽에서 시작됐다가 전 세계로 퍼진 건데, 멤버들이 좀 많고, 돈을 좀 많이 내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앙은행장들 위주로만 모여있는 그런 미팅이고,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성향이. 자리 없으면 서로 이제, 뒷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니까,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토전이 거의 된 상태인데, 없으니까 이제, 욕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통상적인 이제, 통상정책에 의해서, 주로 약간 공격적인 통상정책 때문에, 원래 EU 국가들도 상당히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통상정책이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었고, 연방정부 셧다운이죠. 셧다운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전 세계적인 경제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제 우려 요인이다라고 이제 지목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작년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상당히 좀 환대를 받았어요. 그 대규모 감세를 진행하고 미국 경제를 막 들어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1년 만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역전돼서 지금 이제 더군다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자리에서는 뭐 임금욕도 한다고 상당히 좀 남의 나라 대통령 요구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나 미국이 좀 이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낄지가 중요한데 책임감을 느끼실 분이랑 뭐 이 얘기를 아예 시작도 안 했겠죠. 그래서 책임감을 느낄 일은 만무하고요. 일단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중요한 상황이 약간 반 트럼프 연대가 얼마나 좀 공고해지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셧다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렬 위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셧다운과 무역 협상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셧다운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나온 게 어제 외신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냥 재미로 듣고 끝내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긍정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이제 셧다운이 이제 긍정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현재 셧다운 하게 되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한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정책 활동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정책, 그다음에 경제적인 정책 하나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동시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현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 예를 들어서 무역장벽, 이민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국 경제 상황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상황적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증시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증시에 좀 도움이 되는데 셧다운이 결국 장기화 되면 이 부분이 미국 경제에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셧다운이 되는데 지수가 그렇게 안 밀려서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사람들 이 셧다운 해봐야 별거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셧다운이 길게 되면요 신용 등급이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당합니다.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당하면요 최소 우리나라 지수로 지난번에 경험상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을 때 우리나라가 급락한 상황을 봤을 때 최소 15% 이상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장기화되면 강등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셧다운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큰 오산이다. 이거 장기화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 제가 얘기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증시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합의안 좀 마련해서 1월 내로 끝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냥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결렬하고 결렬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오보 해프닝입니다. 오보 해프닝인데 참 일단 CNBC에서 일단 오보가 나왔어요. 오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뉘앙스적으로 잘못 전달을 했죠. 근데 이거를 받아 적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들이 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다 궁금한 게요. 아니, 분명히, 뉴스에는 분명히 뉘앙스 자체가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류호 부총리가 오는 협상이 결렬되는 걸로 우리나라 몇몇 언론사 지금 아직도 기사 안 내려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자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CNBC에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자기들이 보고 있는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기획 협상. 그러니까 처음에 차관급 회담하고 차관급 회담을 중국에서 했죠. 그 다음에 바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는데
의견 차이가 좀 있으니 기획 관련해서 협상을 미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부정하고 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이 캐나다 영유 중인 하해 CFO를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해달라. 미국이 그 요청을 하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발하니까 미국이 기획 협상을 그냥 취소해버려. 무역 기획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는데 기획회의가 취소된 거지 이게 30일 날 유호 부총리가 온 게 취소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팩트를 잘 아셔야 돼요. 그 30일 날 유호 부총리가 오는 건 아직 취소된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제 급락했다가 이제 30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장이 반등했거든요. 반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는 기획회의 자체가 원래 없었다. 그 레리 커즐러도 지금 또 다시 CNBC에 나와가지고 예비 무역회담 일정은 원래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원래 없진 않았겠죠. 그냥 당연히 있었겠죠. 아니 장관급 회담하는데 의견 차이 있는 상황에서 장관급 회담 어떻게 합니까? 의견 차이 좀 줄여놓고 장관급 회담해야지. 그러면 예비 무역회담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신정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직도 지금 국내 언론사에서 30일 유호 부총리 방미가 취소됐다라고 하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뒤져보면 금방금방 나오는 거 자꾸 남의 거 기사 뵙게 쓰니까 이런 사태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싶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류호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이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의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2위의 원유 수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컨설팅 업체죠. 우르 맥켄지에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좀 발간했는데, 그래서 인도 원유 수요 성장률이 2018년과 비슷한 추세로 약간의 증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약간 증가 가지고 얼마나 증가가 되느냐 수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인도가 원유 소비 자체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요를 증가시킬 요인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올해 5월에 치러질 인도의 총선, 지금 현재 모디 총리가 현재 총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총선이면 총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월에 치러질 인도 총선이, 이제 변수가 되겠죠. 주로 인도 총선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치러져요. 선거를 한 달 동안 하나. 근데 이게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지 않았고, 아직 좀 개발도상국인 상황에서는 좀 땅덩어리도 크고 하면 사실 선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인도 유권자 약 8억 명이, 관련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부재자 투표 이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다시 잘 고향 가서 투표해야 되고,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가 상승에 좀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 수요가 올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유가 하방의 요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일한 제재 예외유가로 인도가 지정됐었는데, 사실 인도는 원유 수입을 할 때 제일 싼 루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지정학적으로 이란하고 인도하고 제일 가까워요. 예.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한 정도고요. 기차로 해놓고 그냥 쭉 옮겨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다로 온도도 상당히 가깝죠. 바다로 온도도 엄청나게 가깝고 육로로도 가깝고. 근데 이제 이란에서 원유 수입이 가장 싼 경로가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쪽 수입 라인을 계속 지키려고 많이 노력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이란을 제재하고 싶어도 인도가 이 미국 편을 들어주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무역전쟁 벌인 동안에 인도를 미국이 같이 이제 끌고 가려면은 이란의 원유 수입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사실상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역학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의 총선이 수요를 올리는 원인이었군요. 자, 그런데 사실 어젯밤에는요, 이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 이런 소식 때문에 국제 유가가 2% 넘게 흘러내렸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요인이 유가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인도 같은 경우 주요 수요 대부분이 이제 중도 국가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가격 지지력이 인도가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셰일 오일을 수입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을 수입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중동 쪽으로 해서 원래 하는데, 두바이유 하는데, 셰일 오일도 가능한 국가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WTI가 좀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그 두바이유보다. 그러니까, 거리는 좀 멀어도 운동비 좀 포함하면 그래도 수입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중 무역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결국 중국의 셰일오일 수입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셰일오일 수입을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각 산지마다 이제 오일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최근에 인도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국 원유 수요 중에 약 80%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향후 이제 중국보다 인도가 더 많은 수요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도의 경기 하락이 되냐 안 되냐 여기가 상당히 유가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인도 소개를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사 난항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이 캐나다, 중국, 미국 간에 이제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좀 벌어지느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타결이 되려면은 지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레이 CFO의 신종 인도 관련해서 캐나다, 중국, 미국하고 엮여 있는 이 관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캐나다에 지금 CFO가 영유되어 있는데 이거 미국으로 인도하면 아마 중국에서는 캐나다에서 억류하고 있는 마약 밀배 관련된 캐나다에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막자까지 가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모든 협상을 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결렬시킬 가능성, 그러니까 화해 CFO 신병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래도 이걸 다 결렬시킬 가능성은 중국이 결렬시킬 가능성은 낮다. 결렬시켜도 미국이 결렬시키지 중국이 결렬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유가가 더 폭락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약간 지지받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위급 회담 결렬 소식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조금 다시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흐려보면 좋을까요? 네, 고위급 회담이 원래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획회의가 결렬된 거죠. 기획회의가 결렬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는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다. 이거 장관급 회담이거든요. 지금 고위급 회담이. 자, 북미 정상회담 고위급을 사전주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뭡니까? 장관급 회담을 했잖아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또 추가적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참 아무거나 막 적는 그런 누가 한 명이 또 기자는 그거 보고 다 따라서 적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크루드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이제 쭉 밀렸었죠. 쭉 밀렸는데, 이렇게 쭉 밀린 게 사실은 이제 CFO를 신경인도를 미국이 요청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중국이 발끈하면서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부인하니까 이게 장이 이제 찍고 올라왔어요, 다시. 어제 미국 지표도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부동산 지표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게 반등이 이제 그것 때문에 반등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가가 50.04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라인이 53.40인데, 53.40인 노란입니다. 53.40이 아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이 라인이 결국 지키지 못하고 지금 밀려났어요, 다시. 밀려났는데,
그 밀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2.20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52.20까지 매도 보셔야 된다. 52.04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50.20에 20까지 매도를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못해도 약 한 100틱 가까이 수익이 났었겠죠. 수익이 났고 50.04까지 갔겠죠. 50.20에서 딱 끊고 수익 청산하셨으면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됐었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략은 라인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52.20까지 하방 트레이딩 계속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50.95인데 50.9에서 20까지 하방 트레이딩 계속 진행하시고 50.20 근처에서 일단 그 앞에서 먼저 매도 수익을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50.20 지지받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매수로 갈아타는 박스권 전략을 진행하시고 50.20 깨졌다가 하면 당연히 20 깨졌으면 바로 매도 따라가는 거죠. 매도 따라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53.40 부분에서는 계속 매도를 가는 전략, 그러니까 당분간은 매도를 치는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증시 대장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스닥 하나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주가하고 좀 비슷해졌어요, 차트가. 왜냐면 경기가 무역 협상이 좀 잘 진행되면 유가 소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서로 같이 엮였기 때문에 유가하고 지금 현재 동조화되는 현상, 현재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미 지수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제가 6,600포인트 지지가 있다. 이걸 드렸었는데 6,611까지 갔어요. 6,600까지는 안 갔는데 6,611까지 저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부분에서는 지지가 있을 때 매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6,600까지 갔을 때 매수가 다시 올라와서 어제 결국 올라와서 살짝 음봉입니다만은 살짝 밑꼬리를 달고 좀 장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6,600, 6,700포인트 사이입니다. 또 6,600, 700포인트 사이 박스권이니까요. 이 박스권 트레이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6,700포인트 올라가면 매도, 떨어지면 매수, 6,600포인트 매수, 600포인트 깨지면 매도를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전략으로 짜시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는 장이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700포인트에서 매도는 하되 짧게 매도하시는 전략, 그 다음 6,600포인트에서 강하게 밀렸을 때 6,600포인트에서는 짧게 매수 보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잡고 가시면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의 문과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장 시황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이 중국장 역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악재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경기 둔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둔화되는 부분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그 지수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하단에서는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2600선 위쪽에서 한 1.18%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도 1.44% 하락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황 같은 경우에도 한 1.77% 이제 하락을 하면서 1252.24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함에도 일단은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제 같은 경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부분들을 다시 이제 뭐 하락의 요인으로 뭐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지수 대응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나.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분할로 매수를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박스권 전략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날에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 인원이요, 약 30억 명을 웃돌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중국의 클래스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30억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6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30억 명이면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30억 9천만 명, 29억 9천만 명, 거의 30억 명 정도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가장 큰, 그 부분들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설 명절, 기차표 풀리면은, 실검에, 코레일이 뜨면서 예매 전쟁을 치르는, 물론 이제 이번 설 연휴는 길기 때문에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지만, 중국에서도 이거 상당히 이제 좀, 중요시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 수송기간 대책회의까지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사한 거를 보면은, 한 30억 9천만 명 정도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은 게 이제 철도랑 항공기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 자가용 버스 이런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운행을 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23일부터 춘절 특별 수송기간 기차표를 판매를 하는데, 클래스가 다르죠. 한 2달 전부터 이제 판매하는 거 보니까. 이번 달 20일까지 이제 한 3억 8,300만 장이 이제 팔렸기 때문에, 정말로 중국은 수치를 하면 그냥 억 단위로 뛰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 또는 이제 대비책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혼란이 좀 빚어질 것을 예상하며 이 중국 정부에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움직임이 괜찮고, 면세 관련된 움직임이 좀 괜찮은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단은 내수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쇼핑 및 내수 진작 효과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자체가 그간은 이제 수출 주도 쪽, 그리고 수출의 치우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수 시장의 파이가 상당히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빅 이벤트, 사실 관군제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의 금액을 뛰어넘은 지가 오래되는 그런 상황이고, 춘절 같은 경우에도 명절 선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섹터들, 내수주 위주의 면세,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 사건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국 내 분유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한잔 정책 물론 이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소황제, 빠링이오, 주링이오 이러한 이제 세대들이 상당히 이제 애중지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와 파장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인식이 쉽사리 이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짝퉁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한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가짜달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성인들이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나마죠.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 그나마 이제 그럴 수 중국이니까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일단은 영유아 분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문제였고 그러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외국 쪽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덕분일까요? 현재 외국 기업들은요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내 분유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한 30조 5천억 원, 그러니까 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중국 그 유아용 분유 시장 같은 경우가 뉴질랜드와 이제 호주 등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쪽은 워낙 이제 낙농업 강국이다 보니까 뉴질랜드 이제 유가공 업체 A2 밀크랑 A2 밀트 같은 경우에는 멜라민 파동 이후에 중국 내 매출이 이제 급증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외국계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로투 세븐이 이제 그 분유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궁중비책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브랜드로 인지도를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도 이제 상당히 좀 기회가 여전히 많이 있다. 근데 사실 그 낙농업 국가의 이미지, 호주랑 뉴질랜드 이 부분들은 이기가 어려운. 아무리 이제 K-팝이 좋고 한류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 청정구역 청정 국가라고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를 이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내의 영유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같이 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까지도 함께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장은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돌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수 종목을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내수 소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석 그리고 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 개봉들 하면은 이제 스코어들이 좋게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 엔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영화 관련된 종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완다 시네마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뛰어난 운영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박스오피스 사업 부분들과 박스오피스 사업 부분들, 그러니까 영화관 사업과 영화 외적인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좀 중국도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지속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한 22.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10%, 15% 위쪽으로 일단 짧게 잡아서 25.00 위안 잡고 손절가는 21.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완다 시네마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 동향부터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장 비트코인은요, 약간의 강보합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는 0.7%가량 상승하면서 3,60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은 51억 달러 정도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보합권을 띠고 있으니까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현재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인 이더리움 그리고 4위인 비트코인 캐시 모두 0.99% 그리고 4%가량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장에서는요, 4위에 있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오스 그리고 9위의 트론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트론은요,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0.2%가량 하락하면서 0.026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현재 디앱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일단 플랫폼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항상 갑으로 탄생하지는 않죠. 앱스토어도 그랬고 과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마찬가지였고, 신흥 시장으로 등장을 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어떤 플랫폼 한마디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를 둘 다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공급자로서 빨리 유치를 시키는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근데 현재 디앱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는 플랫폼들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발명된 이후에 앱스토어가 이제 하나라도 빠르게 앱을 유치하기 위해서 브로커 고용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브로커에 대한 고용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들이 입점을 시킬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 챙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스피너 달력 앱 같은 것들도 론칭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스템들을 런칭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을 지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런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매출이 많이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그냥 정말 이 프로그램들만을 믿고선 플랫폼만을 믿고선 먼저 런칭을 선투자를 해서 오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업체들한테는 도박입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앙화된 주체가 있거든.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 디앱 유치 경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프로젝트들이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클레이튼과 아이콘 같은 경우는 산업 부대를 나누고선 각 분야마다 디앱 파트너를 찾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레이튼은 일단 지난해 1월과 12월 각각 9개와 8개의 디앱 파트너를 발표를 했었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13개 디앱 파트너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플랫폼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런칭을 진행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이오스나 혹은 이제 이더리움 측에서 오픈하는 디앱 플랫폼들을 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를 거둬서 좀 다른 플랫폼 참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선투자를 진행해서라도 오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1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디앱 플랫폼.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1위인 상태인데, 사실 이 친구들도 작년에 거의 적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을 했었죠. 상위권 거의 탑5 업체들 정도만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체인, 그 다음에 에어블록 프로토콜, 이 두 플랫폼 프로젝트의 공통 분모로서 좀 적용이 되고 있고, 이 두 플랫폼 모두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두 프로젝트와 현재 플랫폼 이 두 가지 융합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기대되는 사업 정도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DApp을 유치할수록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지만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출시될 프로젝트들이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국내 기반의 좀 플랫폼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여럿이 일단 메인에서 선보이기는 하는데 플랫폼 프로젝트 베산트 그리고 이그드라시 같은 경우는 1, 4분기 그리고 3, 4분기에 메인넷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톤 역시도 메인넷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표 인터뷰에 따르면은 DApp들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개발, 그다음에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선호를 한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간단히 좀 보자면은 이 플랫폼들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본인들의 통화를 활용을 해서 이쪽 플랫폼들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놓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결제 플랫폼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독단적인 앱스토어를 구축을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U+ 전자결제다. U+ 전자결제가 본인들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앱스토어를 구축을 해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누가 봐도 U+ 전자결제가 진행하더라도 어려운 사업으로 보여지죠. 네. 거의 지금 앱스토어로서 성공한 곳은 이제 구글과 애플 정도인데, 사실 삼성도 삼성 앱스토어를 설치를 해서, 사실 삼성 보급자들한테 배포를 했었는데, 물론 이것도 역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보다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도 그나마 다른 플랫폼들 대비해서는 플랫폼 기준으로 본인들이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네. 이들 이외에 예를 들어서 올해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사업 철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통신사 플랫폼들의 스토어도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냥 이제 워마 결제 기준, 한마디로 카드 결제나 모든 것들을 다 결제를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DApp을 연다. 1위 업체인 이더리움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업체들이 연다. 굉장히 좀 어렵게 보여지고요. 이더리움과 이오스 같은 플랫폼에도 일단 만원수의 DApp이 올라갔는데, 킬러 앱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킬러 앱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프로젝트 개발팀들의 도움을 받는 DApp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독단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주사를 끌어들여서 본인들의 플랫폼의 앱스토어에 어플을 만들도록 하는 현재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외부사들이 기본적으로 이 인력을 전부 다 개발자를 돌려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에 전부 다 적자를 보는 상황이 되죠. 매출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없애서 한마디로 이제 처음 플랫폼을 만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진행했을 때만이 실질적인 제대로 된 매출이 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크립토 펀드 투자자들 쪽에서는 일단 플랫폼의 탈중앙화보다는 DApp이 성공하도록 얼마나 잘 지원해주신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로커가 처음에 자금 유치를 통해서 이 플랫폼들의 시스템들을 끌어와서 그다음에 본인들과 DApp 시장을 연결해 놓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드렸죠. 그래서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냥 돈만 맞으면 전부 다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플랫폼들이 조금 더 빨리 돈을 풀어서 진행을 하면은 DApp 경쟁에서 공급자 수는 일단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DApp들을 많이 깔아놓게 되면은 일단 통화 시장에서도 역시나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제 채널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이제 앞에서는 미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뒤에서 그냥 따로 통화 가치 상승을 통해서 본인들의 메리트를 가져가는, 그리고 통화량 거래량을 높이는, 이 두 가지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가장 좀 현명한 방식이다. 그나마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코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이요, 하이퍼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기업연합에 가입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 하나은행이 올해 GLN 공적 서비스를 앞두고 지금 현재 은행 최초로 세계적인 블록체인 컨소시엄, 이더리움 기업연합, 그다음에 하이퍼레저 이 두 가지 서비스의 가입을 진행했다라고 22일 밝힌 상태이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최초로 블록체인 글로벌 컨소시엄인 멀스리 CV에 가입한 이후에 지금
글로벌 빅3 컨소시엄 전부 다 가입을 마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3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기업들은 전부 다 거의 다 가입을 하는 그런 정도의 큰 컨소시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체들 자체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얼3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곁다리라도 걸쳐놓는 그런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은행의 GLN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은행과 결제사업자, 유통업자가 제휴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금 결제, 송금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소비자들 입장에서 GLN을 통해서 해외 어비스든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교환 사용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자 간 동일한 분산 원장 공유 및 빠르고 안전한 대금 정산과 송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리플이 시행하던 이제 리플의 플랫폼 이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해외 송금 시스템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외 송금 과정, 그 다음에 기업들 간의 결제 과정에서 실제 출금 입금 처리 중간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들이 발생을 했었고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액 단위를 억 단위 넘게 보낼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 처리상으로도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담들을 일단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서 중간 중개를 조금 더 낮게 수수료를 매기고 진행을 할 경우에는 기업들 차원에서 이 송금 수수료 비중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득인 사업이 되겠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KB 하나은행이 현재 출범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한 블록체인 글로벌 컨소시엄 얼3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로 가입한 등 금융권 선두주자로서 활동을 진행해 왔었는데 일단 이번 컨소시엄 가입을 통해서 해외 블록체인 기술 동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체계적으로 수집을 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노출 사업에 대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편인데 만약에 이더리움 산업이 정말로 잘 터졌다. 물론 지금은 시가총액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대 대비해서는 그렇게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런칭할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포텐이 터져서 이더리움이 그동안의 어떤 하락세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혹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는 신규 투자들이 있죠. 과거에 이오스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신규 투자들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금융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안을 내놓는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융기업들이 빠르게 그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출이 초급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본적으로 정보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흥망성쇠 사례를 보시면은 흥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점을 찍는 데까지 굉장히 단시간 만에 고점을 찍고 나서 본인들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마디로 이제 빠르게 카피페이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이후에는 하향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 하향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정말 이제 선두에 있던 거의 1, 2, 3위 정도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많이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죠. SNS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과거 앱스토어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완벽하게 초반에 선두세로 올라서지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메리트가 없는 그런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이 시장 포텐을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시장 성공하기 전이라도 먼저 다리라도 걸쳐놔야 된다. 그래야 신규 시장이 빠르게 포텐이 터질 경우에 이 시스템들을 빨리 도입해서 그 다음에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약 2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들의 매출을 크게 띄워낼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실 글로벌 1, 2, 3위 업체는 아니어도 한 5, 6위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이 플랫폼들 사업에 가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상으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걸쳐 놓는 게 사실상 포텐이 터질 경우에 본인들의 성장세를 빠르게 받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은행 투자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 미래 투자 개념으로 가입을 해놓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탄력적인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